자, 저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요새 아주 죽겠습니다. 자, 평가사도 지금 중요한 시기죠. 9월, 10월에는 이론을 한번 꼼꼼히 확인을 좀 할 때요. 기본서 보면서. 그리고 지금 중개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고산병이 오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은 고산병이 없도록 9월, 10월에 열심히 좀 해주셔. 학개론도 우리 부동산 학도 만만히 보시면 안 된다. 자, 일단 투자 분석 기법은 말 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자주 보라고 이것만 하나 딱 따로 떼서 제가 한번 강의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일단 투자를 분석하는 기법에는 크게 할인법이 있고 비할인법이 있죠. 자, 할인법과 비할인법을 구분해 줘야 돼. 일단 할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뜻하는 용어죠. 그래서 할인법은 수익과 비용을 전부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분석을 하는 기법이고, 비할인법은 현재 가치를 하지 않은 수익 비용, 즉 발생 시점이 서로 다른 수익과 비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투자를 분석하는 기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학에서 할인법으로는 항상 4가지 정도밖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순형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형가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할인법이죠. 형가, 회수기간법. 나머지들은 이제 비할인법인 거죠. 자, 화폐적 시간적 가치, 화폐의 시간적 가치하면 이자. 그리고 이자를 고려한다는 건 이자를 차감하는 현재 가치가 있고 이자를 가산하는 미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순형가는 현재 가치를 하는 방법이니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할인법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수익성 지수도 대표적인 할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회수기간이 있어요. 회수기간은 제가 저 뒤에다가 하나 넣어놨는데 미리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아니라 어딜까? 여기 있네요. 회수기간. 자, 회수기간법은 제가 수업 중에 요 사례를 들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7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700만 원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0만 원의 자금을 몇 년에 걸쳐 회수합니까? 이게 회수기간이죠. 지금 요 사례로 보면 지금 3년까지 하면 투입한 700만 원을 다 회수하죠. 이 사례에서는 회수기간은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은 3년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 하다가 왔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네요. 자, 아무튼 회수기간은 그런 건데 좀 전에 봤던 게 우리가 현재 가치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단순 회수기간법이라고 하고, 자, 현재 가치를 통해서 회수기간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게 형가 회수기간인데 얘는 형가라는 할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법입니다. 얘는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수익률과 승수법은 대표적인 비할인법이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자, 들어간다. 수익성 지수의 정의를 물어봤어요. 수익성 지수의 정의. 그러면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순형가와 수익성 지수는 동일한 요소를 기반으로 해요. 둘 다 수익의 형가, 비용의 형가. 그런데 수익의 형가에서 비용의 형가를 빼면 순형가고 수익의 형가를 비용의 형가로 나누면 수익성 지수가 되죠.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형가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해석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형가라는 건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다시 평가한 거니까 굳이 해석을 하면 시점 정도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수익의 형가는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수익, 비용 형가는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비용,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실무에서는 그냥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이게 순이익이잖아요. 근데 수익과 비용이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되어 있으니까 순이익도
현재 가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분수예요, 분수. 그래서 항상 자, 수익성 지수는 모가지를 쳐야죠. 분수 형태의 공식이니까. 그리고 분자가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근데 수익의 크기가 많냐 적냐를 뭘로 비교하는 거고 비용으로 비교하는 거죠. 자, 아무튼 순현가는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뺀 거고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값이죠. 자,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수익과 비용이 또이또이면 순현가는 0이고 수익성 지수는 1이죠. 그리고 순현가가 0보다 클 때 수익이 크다는 뜻이니까 투자를 결정하는 거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수익의 현가가 크다는 거니까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자, 수익성 지수예요. 자, 순현금 투자 지출의 현재 가치 줄이면 비용의 현가잖아요. 비용의 현가를 현금 수입, 수익의 현가로 나눈 지수입니다. 완전 엉터리네. 예? 엉터리네. 뭐가 엉터리예요? 지출, 비용의 현가를 수익의 현가로 나눈 게 아니라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상대 지수이죠. 그 다음에 순현가가 1이라면 수익성 지수도 1이 됩니다. 자,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순현가는 0이 되겠죠. 자, 내부 수익률법이요. 자, 내부 수익률법은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중에 설명했습니다만 일단 암기 코드는 자, 어떤 공식으로부터 수익률, 투자 안에 수익률을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내부 수익률은 자, 공식 내부로부터 어떤 수익을 찾는데 어떤 공식입니까? 순현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이라는 공식으로부터 수익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럼 틀리죠.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공식 내부로부터 찾은 이 수익률은 도대체 무엇을 찾은 것입니까? 그러면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보시면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찾고 내부 수익률을 찾고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니까 반드시 뭐랑 비교해야 돼요?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찾죠. 근데 내부 수익률이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니까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죠. 둘 다 틀린 거죠. 자, 순현재 가치는 적용되는 할인율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미래 금액이 있어요. 미래 금액을 요렇게 현재 시점으로 땡기면 현재 가치죠. 그런데 할인율이라는 건 항상 현재 가치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해요. 이게 현재 가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에요. 근데 만약에 할인율이 10%입니다. 할인율이 10%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를 할 때 할인시키는 게 10%를 할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인율이 50%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 할 때 50%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 그래서 감소한다고 해줘야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승수하고 수익률을 뭔가 정의를 지금 찾으라는 문제들 전부 다 틀렸죠.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챙기셔야 돼. 수익률과 승수를 가장 빠르게 찾을 수도 있는 방법은 수익률과 승수를 측정하는 그 수익률과 승수를 측정하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요거죠. 세전 세후 등 지분 수익이 나오면 반드시 지분 투자 금액이랑 대비돼야 되고 세전 세후가 아닌 애들이라면 지분 수익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분이 아니라 총 투자 금액과 대비되어야 한다. 요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세전이나 세후 등의 지분 수익이 나오면 지분 투자 금액이랑 대비시켜서 산정하는 거고, 세전 세후가 아니라면 총 투자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한번 쳐보자고요. 눈에 띄는 걸 얼른 봐요. 지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세전 세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후가 나왔어요. 그럼 지분 수익이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분 투자 금액이 나왔어요. 지분이 눈에 먼저 띄니까 제가 그걸로 하는 거예요. 지분이니까 세전 세후가 나와야지 순영업 소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후가 나왔어요. 이 지분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다 틀린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우리는 공부할 거니까. 수익률과 승수를 우리가 정의 문제를 찾을 때는 모가지를 치는 연습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얘는 지분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분수니까 모가지 치고, 그럼 밑에 지분 수익이니까 뭐가 살짝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분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죠. 읽을 때는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지분 수익의 비율이죠.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지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게 아니라 지분 수익을 지분 투자 금액으로 나눈 비율, 이렇게 해줘야죠. 자, 승수는 수익률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모가지를 치고, 자, 지분 수익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투자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읽는 방법은 투자 금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승수, 나눈 값 이래야죠. 총 투자 금액을 세후가 아니라 총소득으로 나눈 값,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또 승수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모가지 치고, 지분 수익은 아니잖아요. 순영업 소득이. 그러니까 얘도 총 투자 금액이죠.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값, 이렇게 돼야죠.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값. 근데 요놈이 틀린 거죠.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값. 그 다음에 승수예요. 그러니까 또 모가지 치고 위에다가 투자 금액을 올리겠죠. 근데 세후니까, 아하, 지분 투자 금액이 올라가야겠구나. 그래서 지분 투자 금액을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눈 값. 그래서 요놈을 수정해 줘야죠. 지분 투자 금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 이렇게. 이런 것들 빨리 해주는 연습을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자, 승수의 크고 작음을 비교했어요. 자, 수익률, 이게 암기를 수익률과 함께해요.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죠. 위에 수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라는 지표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승수는요, 수익률을 뒤집은 거잖아요. 뒤집은 거. 그래서 수익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크면 클수록 승수의 값은 반대로 작아지는 거예요. 이 암기 코드가 수익이 커질수록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인 수익률은 크고, 수익률을 뒤집은 승수의 값은 작아지더라.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은 세전과 세후가 나왔으니까 세전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수익이 더 크죠? 그러면 승수값은 작아져야죠. 그래서 요놈이 틀린 거죠. 자, 부채 감당률은 암기 코드가 뭐예요? 항상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모가지 치고, 부채는 손으로 붙인다, 발로 붙인다. 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손부채예요. 손이 뭐니? 이 순영업 소득이잖아. 순이나 손이나 쓰다 보면 비슷해져. 그래서 손부채, 이렇게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부채 감당률이란 건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 지표입니까? 그러면 잘 보셔야 돼. 항상 순영업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죠. 무조건 일부는 누가 가져가요? 은행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형태로 가져가죠. 그리고 난 나머지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자 자신이 가져가는 지분 수익이죠. 지분 수익.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부터가 지분 수익이에요. 즉 순영업 소득을 투자를 통해서 벌면 이 중에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 부채 서비스이고, 은행이 가져간 목을 뺀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죠.
이게 지분 수익이고 이게 세전 현금 수지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부채 감당률은 누구 입장이냐?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은행의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봐요. 요게 지금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의 한 줄인데 투자자는 이 중에 어떤 걸 중시할까요? 순영업 소득이 아니에요. 순영업 소득에서 은행이 갖다 줄 거 다 갖다 주고 난 내가 가져가는 목, 요놈이 중요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은행이 가져가는 건 요거잖아요. 은행이.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건 부채 서비스액인데 이 부채 서비스액을 순영업 소득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요걸 뭔가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자, 선부채 동그라미 쳐놓고 순영업 소득이 위에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채 감당률이 작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니까 결국 순영업 소득이 작다는 것이죠. 그러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 나오면 항상 뭘 앞에다 적어 놓으라고 그랬죠? 임채무씨가 아니라 누구? 유채무씨. 이거 좀 흐름이 안 맞네요. 예, 유채무씨.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원래 유효총소득은 우리가 보유기간에,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총소득이죠. 그러니까 이 유효총소득으로부터 지출이 나가는 거야. 영업경비가 나가고, 부채 서비스액이 나가고, 영업소득세가 나가고. 근데 실무에서는 세금을 잘 고려하지 않으니까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채무불이행률이에요. 근데 얘는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감당해야 될 게 위에 있잖아요. 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업경비가 점점 커지고 부채 서비스액이 점점 커지면 이 유효총소득이 부담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짜부라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를 우리는 채무가 불이행되겠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채무 불이행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고, 채무 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개랑 1이 되면 또이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랑 주의하셔야 돼. 요거. 부채 감당률은 부담해야 될 부채 서비스액이 분자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순영업 소득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소득. 이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자, 요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밑에 있고 부담해야 될 얘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채무가 불이행되니까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측정하는 내용이 다른 거죠. 소득이 아니라 감당해야 될 내용을 측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얘들이 많으면 불이행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름을 달고 있는 거야. 이게 분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항상 동그라미만 그리면 돼. 총자산을 떼굴떼굴 회전시켜요. 뭐 하려고? 총소득 묻어갖고 와야죠. 그래서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리면 뭐가 묻어갖고 옵니까? 총소득. 자, 총자산 회전율은 투하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고, 총소득으로 가능총소득을 쓰든 유효총소득을 쓰든 상관없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 총자산 회전율은 재무 비율이에요. 기업 회계에서 차용한 비율이에요. 부동산 투자 사업에. 그러니까 기업 회계는 가능과 유효총소득으로 구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은 이건 계산 문제라고 출제자가 요새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럼 제가 우리 요 T 계정이죠. T 계정. 자산, 부채, 자본. 요 T 계정을 그대로 활용해서 자, 사례를 해보죠. 어떤 사람이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고자 해요. 그럼 일단 뭐부터 확인해 봐야 되냐? 내 돈부터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돈이 2억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대출을 써야죠. 이게 나의 빚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 부동산 10억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러면 80% 받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예. 아, 이거 너무 작네. 80%를 받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야. 대부 비율. 즉 대출을 받은 비율. 그리고 수치로는 80%가 되겠네요. 부동산 가격 10억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8억 80%를 대출 받았군요. 자,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항상 정부는 이 대출 또는 부채의 건전성을 따지는데 이 대출의 건전성을 따지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읽는 거죠. 2분의 8. 2분의 8. 요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2분의 8을. 요걸 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치로는 4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지문을 한번 볼게요.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입니다. 자, 이게 중개사 시험에 나온 건데 이게 28회 때 나온 건데요. 자, 뒷문장이 뭔가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뒷문장을 막 하려고 막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잘 봐요. 항상 부채 비율도 이렇게 공식이잖아요. 공식 왜? 요거잖아요. 요거. 부채를 뭘로 나눈 값이에요?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부채 비율이 나오면 살며시 뭐가지 치고 부채 크기를 알고자 하는 게 부채 비율이죠. 근데 이 부채 크기를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본, 지분이랑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자기 자본, 즉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런 정말 단순한 정의 문제인데 요 뒤에 계산하니라고 이런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자,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 부채 비율이에요. 분모부터 읽으면 부채에 대한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돼야죠. 자, 그리고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100%가.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풉니까? 자, 대부 비율이 50%라는 거 여기가 50%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대부 비율이 아니죠. 대부 비율 50%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부동산이 100억이라고 가정하고 대출을 50% 받았으니까 대출이 50억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그럼 결국 내 돈은 얼마 썼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50억. 그리고 오른쪽을 딱 비교해보면 100%잖아요.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인 것이죠. 부채 비율입니다. 자,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 정의를 묻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지 치고 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 이게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그런데 자, 이게 자본이라고 나왔어. 자본이라고. 여기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하셔야 돼. 자, 이거 보세요. 부동산의 회계와 우리가 기업 회계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건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그러니까 기업 회계 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얘가. 이게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것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부채 총액을. 요런 건 요렇게 내면 부동산 학다운 문제는 아니니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단 옳은 지문이에요. 이 당시에 요 19번에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제가 수업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이 명확한 오답이 있었으니까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 부동산에서 이렇게 내면 그렇죠. 이의 신청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일단 출제자의 의도는 그대로 쓴 거예요. 기업 회계의 용어를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 자, 회수기간법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 투자 자본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은 항상 단기를 선호하겠죠. 투자자들이 가장 단기인 투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해줘야죠. 자, 그래서 지문 20개입니다만 시간이 10분 만에 해설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시간을 안 봤습니다만. 자, 아무튼 투자론은 이렇게 지금 강의를 정리해요. 그리고 후반부 금융론 다음 시간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